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 바로 이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정부 부처 하나 더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또 기후위기 대응하려면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이 기후에너지부, 이게 왜 제안됐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걸로 보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산업, 특히 물류나 운송 분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기후 에너지 정책이 여러 부처에 좀 나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쪽, 환경부는 기후 대응, 또 국토교통부는 교통정책 이런 식이죠. 네,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랄까 통합적인 접근 이게 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맞아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 없이 각자 연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기업들도 좀 헷갈렸을 거고요. 네. 근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현실적인 압박으로 다가온 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있었군요. 네. 바로 작년 8월에 헌법재판소 판결입니다. 정부가 2031년 이후에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 경로를 제시하지 않은 게 국민의 기본권, 환경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딱 판단을 내렸죠. 헌재에서요? 네. 이건 뭐냐면 기후 대응이 더 이상 뭐 선택 사항이 아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다. 이렇게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군요. 의무다. 게다가 2026년 2월까지 딱 시한을 정해서 구체적인 감축 경로를 법물로 만들라고 했어요. 법으로요? 네네. 지금처럼 이렇게 분산된 체계로는 이 촉박한 요구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인식이 커진 거죠. 국내 상황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외부 압력도 상당하죠. 특히 경제 쪽에서요. 그렇죠. 그 유럽연합의 탄소국경 조정 제도, CBAM이라고 하죠. 네, CBAM. 이게 수입품 만들 때 나온 탄소 배출량 따라서 비용을 매기는 건데 이게 본격화되면 우리 수출 기업들 부담이 바로 커지잖아요. 네, 직접적인 타격이죠. 또 그 구글,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 한 400곳 넘게 참여하는 아리챔프 캠페인. 네, 아리템백도 중요하죠. 쓰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자기들 공급망에 있는 협력사들한테도 똑같이 요구를 한단 말이죠. 재생에너지 쓰고 탄소 줄이라고. 네, 그 압박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후 대응은 그냥 환경 문제가 아니라 뭐랄까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느냐, 마느냐 이런 경제 생존 문제가 된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네. 국내외적인 상황이 다 맞물려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가 나온 핵심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된 기후에너지부는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기후위기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 기능을 한 군데로 모아서 좀 강력한 콩톨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게 목표예요. 아, 컨트롤 타워. 네, 산업부의 그 에너지 산업 전문성, 그리고 환경부의 기후변화 대응 전문성, 이 두 개를 좀 잘 합쳐서 시너지를 내보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리텐백 지원이나 시뱀 대응 같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국가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 이런 구상인 거죠. 시너지를 내겠다. 물론 이게 뭐 서로 다른 조직 문화나 우선순위를 가진 기능을 합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그렇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죠. 네, 그래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대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그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원칙도 꽤 강조하던데요. 네, just transition. 중요하죠. 이게 탄소 중립으로 가면서 뭐 석탄 발전소 문 닫고 이러면 어려워지는 지역이나 노동자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원책을 만들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되는데요. 정확합니다. 과거에 산업구조 바뀔 때 사회적 갈등 많았잖아요. 네, 있었죠. 그런 걸 좀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런 중요한 약속으로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지키면서 동시에 이제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보면요. 특히 물류, 운송 분야. 여긴 좀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아, 물류 운송 쪽이요? 네. 첫째로는 탄소 배출량 측정하고 보고하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해지고 또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측정부터 달라지는군요. 네. 예전에는 뭐 업종별 평균치로 대충 추정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개별 기업, 또 개별 운송 과정 하나하나에서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요구할 겁니다. 국제 표준하고도 맞춰야 하고요. 그렇게 측정이 꼼꼼해지고 투명해지면 결국에는 운송수단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압박도 더 커지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전기 트럭이나 수소 기반 상용차 같은 친환경 운송 수단으로 바꾸는 게 정부의 일관된 정책 지원을 받으면서 더 빨라질 수 있겠죠. 전환 속도가 붙겠군요. 기업들이 사실 큰돈 들여서 투자하려면 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믿고 가야죠. 네, 통합부처가 그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물류 효율성이라는 게 단순히 비용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다시 정의될 거라는 겁니다. 효율성의 기준이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최적 운송 경로를 짠다거나 화물 적재율을 높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탄소 감축 목표랑 연결돼서 관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기대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그냥 부처 하나 새로 만든다고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진 않을 거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어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부처 만드는 과정에서 부처끼리 힘겨루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 정책을 집행할 예산이나 인력이 충분할까? 이런 문제도 있고요. 네, 현실적인 과제들이죠. 또 조직이 만들어져도 너무 관료주의적으로 변해서 제대로 작동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 과제들이 산적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 조직의 간판이 아니라 그 조직이 실제로 어떤 정책을 만들고 또 어떻게 실행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느냐,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실행력이 중요하죠. 네, 기후위기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 엄청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실질적인 변화를 정말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기후에너지부 신설 제안은 헌법재판소 판결 같은 국내 법적 요구, 그리고 CBM이나 RE100 같은 국제적인 통상환경 변화, 이런 압박 속에서 나온 거죠. 분산되어 있던 기후에너지 정책을 좀 통합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여러분이 계신 물류나 운송 분야에서는 탄소 배출량 측정하고 보고하는 게 강화되고 또 친환경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탄소 감축 중심으로 효율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이런 직접적이고 꽤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그런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거대한 정책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와 또 각 산업 분야가 마주한 이 도전들을 효과적으로 헤쳐나가려면요, 이 새로운 부처나 정책 시스템이 꼭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 혹은 원칙,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같이 고민해보는 과정 자체가 어쩌면 성공적인 전환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